엄청나게 이게 균형 발전과 관계가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균형 발전에서 일반론적으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조금 이렇게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시간도 제한이 있으니까 어떻게 활용하면 될 것인지를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서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방소멸 이런 얘기가 균형 발전이 엄청 많이 지금 언론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균형 발전, 이렇게 지방소멸이 더 가속화될 겁니다. 왜냐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보통 신호잖아요. 그게 뭐 얘기하다 보면 잘 안 되니까 나오는 소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조금만 해보니까 사실은 이 그 지방 소멸이 된 이유가 수도권 집중화가 된 이유가 우리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국민이 만들었는데 그 국민이 합리적 선택으로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에요. 여기 제 예를 들어 보면 제 그 딸내미 아들내미가 둘이가 있는데 묻지마 서울이에요. 요즘은 인서울 무조건 서울이에요. 저희들 때는 그냥 뭐 마른 태어나면 제주도 보내고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맹목적으로 이렇게 좀 예시를 들면 이렇게 말이 앞을 달리는데 옆도 보지도 안 하고 이렇게 달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게 이게 블랙홀이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맹목적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은 조금은 경제발전 이렇게 좀 경쟁이 많이 심하니까 되게 이렇게 조금 발전은 조금은 되고 있어요. 조금은 되고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그 어떤 혼잡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자살률 높죠. 출산율 세계 1등이요. 학교 출산율이 꼴등에서 1등이요. 1등이 좋은 쪽이 있다 이거. 그게 약간 경쟁의 그 부산물이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제가 균형 발전을 하면서 그거를 깨려고 일부는 학교를 옮기자, 기업을 옮기자 이거는 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물론 혁신도시 일부 옮겨가지고 인풋 대 아웃풋이 얼마만큼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은 세종 같은 건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인풋 대 아웃풋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런 걸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물이 밑으로 흐르는데 한번 물 그냥 휙 올렸다고 해서 계속 밑으로 흐릅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를 컵을 돌려가지고 하듯이 이게 방향을 바꿔야 되거든요. 방향을. 계속 내가 이렇게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데 이렇게 뭐를 하나 놔뒀다고 해서 이쪽으로 돌렸다고 해서 좀 바람 불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아예 바람 부는 방향을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흐름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 흐름을 안 바꾸고 그냥 하면 다시 원위치. 균형 발전이 그렇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치유라는 거는 금방에 치유라는 치유 산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아까 여기 되게 전 좋은데 우리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람이 그래 만든 게 아니고요. 산업화라든지 물질 문명이 만든 거거든요. 그 집 블랙홀이 왜 서울에 가느냐? 다 서울에 보면 물질 문명이에요. 사람이 뭐 살만한 것은 아니에요. 뭔가 아파트가 있고 뭐가 있고 뭐 편의 극장이 있고 그런 물질 문명이 그렇게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게 사람이 이제 홀리가 간 거예요. 사람이 주가 아니고 물질 문명에 사람이 홀리가 간 거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게 사람들이 지금 비정상 이렇게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걸 치유를 하려고 그러면 저는 아까 균형 발전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님비 시설을 옮기고도 하나의 큰 균형 발전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다 서울에 똑같은 거 삼성전자만 다 집 지원 내려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안 하는 걸 님비 시설을 해도 괜찮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좋은 시설 중에 하나가 치유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골 가면 치유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5도 2초. 좀 있으면 생활이 나옵니다. 사람이 계속 움직입니다. 사람은 지금 홍길동처럼 옛날에는 서울 가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시골에서. 요즘은 2시간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요. 그래서 해운대에서 밥 먹고 올라오고 이렇게 되게 이제 교통통신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이 홍길동이 되는 홍길동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생활인구 이런 개념을 이 생활인구가 방향이거든요. 그 치유 이것도 하나의 방향입니다. 방향. 이렇게 이 치유를 지역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를 그거를 고민해야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연령이 되게 높아집니다. 사람들 연령이.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젊은 사람은 저는 무조건 서울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7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5도 2촌.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이틀은 쉬라는 거죠. 내려가가지고 역으로
연세 드신 분들은 5촌 2도를 하자는 거죠. 뭐 4촌 3도가 될 수도 있겠고, 촌에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건강이 중요하고 삶의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셨다가 물론 문화생활을 가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치유사업인데 상당히입니다. 한번 조금 제가 이제 우리 균형 발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다 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 세계에서 꼴등이고요, 사실. 지금 이게 더 떨어졌습니다, 이게. 0.6얼마가 떨어져가지고, 원래 두 명은 돼야 되잖아요. 2명은 돼야지 평균인데, 이게 우리는 인구 감소를,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가 총인구 자체가 지금 줄고 있어요. 국가 총인구 자체가 줄고 있고, 그럼 지역 간 인구도 아까 보네. 국가 총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간의 이동도 되게 심합니다.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걸 보면 수도권 집중되고 있다. 하여튼 나쁜 내용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자연적으로는 아까 출생률이 떨어지고 사회적으로는 젊은 사람이 다 옮기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요게 이제 트렌드 같아요. 트렌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장년층은 그래도 지역으로 조금 많이 와요. 저도 집에 가면 나는 자연이라밖에 안 보거든요. 행동은 안 남기는데 실제로 봅니다. 남자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60대까지 너무 힘들어가 70대 가면 쉬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이 산업을 여건을 만들어주면 갑니다. 지금 여건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잘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균형 발전에서 치유 산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암울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고. 이거는 현재 추세대로 하면 된다는데, 이걸 아까 전에 신도시 만들고 인위적으로 그걸 옮기고 이런 기보다는 우리 변화의 흐름을 잘 활용하자는 거고, 아까 그 변화의 흐름 중에 하나가 큰 흐름이 자기 건강을 챙기고 더 오래 삶의 질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여건을 수도권에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방에서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거는 좀 지랄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이 내용을 모르고 지금 만든 거예요. 우리 저희들 균형 발전 정책을 하다 보니 좀 한계가 뭐냐면, 과거에 이런 내용입니다. 낙후됐으니까 서울은 좀 괜찮지만 낙후됐으니까 돈 달라. 그러니까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한 곳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낙후됐으니까 돈 달라. 하다 보니까 그냥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이런 많이 얘기 나오죠. 그냥 따로 논다. 중앙부처도 따로 놀고 지방도 따로 놀고 돈 받는데 그거 하지 실제로 뭘 할 것인지 이런 거 잘 안 했다. 그 다음에 또 지방은 잘 못 믿겠다. 일도 영향도 안 되고 중앙주도를 합니다. 중앙주도. 근데 사실은 중앙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론적으로는 알죠. 현실은 몰라요. 제가 경북 칠곡인데요. 칠곡의 내용도 잘 몰라요, 사실은. 칠곡의 문제점이 뭐고 잘 몰라요, 사실. 근데 내가 그 내용도 모르면서 처방을 한다. 그건 자체 웃기는 거잖아요, 사실. 이론은 알죠. 왜 불균형이 심하다 이런 건 알지만 그쪽에 있는 정책을 제가 알 수 못해요. 그러니까 지방한테 줘야 돼요. 지방한테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지금. 중앙주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지방 주도로 하되 중앙은 뭘 했냐면 지원을 한다, 이런 걸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지원을 하자, 그런 방향으로 바꿨고요. 그러니까 현재 지방에 영향이 되냐 안 되냐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그 영향 정리도 쉽게 해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통 이건 항상 공무원 사이 그렇습니다. 단기 성과에 많이 집중했다. 중장기적인 그 시절 일단 내년 동안 해야 된다. 내년 동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지방이 주도를 하고 중앙은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런 연계협력, 제가 이거 균형 발전하다 보면 항상 그럽니다. 수도권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제가 가장 중요한 물건이 이거거든요. 휴대폰이거든요. 누구든지 알죠. 휴대폰이 엄청 연결되어 있어요. 전화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전화는 아주 좋은 거지만 연결이 한 게 안 돼 있어요. 전화 받는 건 기도가 있어요. 휴대폰은 전화, TV, 신분증, 카드 다 있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 아주 강력한 게 이 휴대폰입니다. 지방은 이제 없는 지역을 연결을 해야 돼요, 연계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따로 놀면 죽습니다. 연계 협력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자원을 가지고 연계 협력을 해가지고 거점을 만들고 상대방의 매력을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연계 협력, 그 다음에 아까 지방 주도를 해야 된다. 문제는 지방에서 일어났고 지방 주도를 하고 중앙 지원해야 된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 좀 말씀드리면 좀 언론에 좀 나오게 돼.
이게 자꾸 문제가 되면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을 했어요. 저희들 85회 지정을 해야 이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뭐 이런 내용 많습니다.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을 어떻게 했냐면 이런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8개 변수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가중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85회를 선정했고 내 마음대로 선정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선정해가지고 뭔가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여기 이제 원래 1월 1일부터 시행인데요.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지정은 21년도 했고요. 21년도 10월달에 지정을 하고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되니까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을 아까 중장기적으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소멸 인구 대응 5개년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고 뭐 위원회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약간 연계 협력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조금 중요한 건 뭐냐면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했어요. 이건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생활인구라는 주민등록 인구가 아닌 우리는 이제 뭐 또 주민등록 인구잖아요.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례를 뒀다. 그래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인구 감소 지역 내에서 좀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례를 뭐 등을 뒀냐면 뭐 보육, 교육, 여러 주거 이런 여러 다양한 분야에 인구 감소 지역에 뭔가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보완하고 더 이렇게 더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법이 앞으로 계속 특별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지방소멸 지금 좀 큰 거 하나 가지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한 행안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1년에 1조씩에가 10년에 10조 정도 지자체에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지방이 약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자기 지역의 매력적인 어떤 그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해라고 지금 이렇게. 작년 9월달 처음 배분을 해가지고 이제 걸음마 단계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드린 그거 좀 잘 해봐라 이렇게 말씀. 그게 행정이 좀 느려요 사실은. 이렇게 줘도 뭐 작년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좀 이렇게 저희들이 좀 아까 지역 주도로 하되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기본 방향은 아까 보시듯이 이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자율적으로 그다음에 좀 경쟁을 유도해가지고 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고요. 뭐 돈은 뭐 기초지자체도 주고 광역지자체도 주고 기초에 한 7,500원, 광역이 한 2,500을 주는데 뭐 광역은 좀 이렇게 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저 전남 같은 경우는 매년 한 500억 가까이 줘요 저희. 근데 기초 같은 경우는 한 뭐 120억, 많이 받으면 120억, 뭐 적게 받으면 한 60억 이렇게 평가를 내가 차등 지원해요. 왜냐면 돈 주면 지 맘대로 쓸 것 같아요. 지 맘대로 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희들 좀 평가를 해가지고 잘하는 데는 좀 하고 이런 걸 합니다. 그다음에 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지방한테 자율적으로 주니까 이렇게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영향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했는 게 아까 연계협력 돈을 뭉치라 그랬잖아요. 뭉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조금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원래 처음 하고 있는 게 지역활력타운이라고 뭐냐면 이게 은퇴자마을 만든 거예요. 아까 다 역시 떠나고 싶잖아요. 은퇴자마을 만들 때 부처 돈을 좀 뭉쳐가지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 한 50억 갖다 대고 국토부 뭐 복지부 이런 사업 쫙 뭉쳐 한 400억 정도 이렇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게 거점이 돼가지고 나머지 민간에서부터 이렇게 또 은퇴자마을을 확대하는 이제 이런 마을들은 되게 교통도 좋고 산세도 좋고 수도권에서 가깝고 이런 데를 저희 만들었죠. 원래 7군데를 지금 하려고 그랬지. 6월달 되면 선정을 합니다. 7군데. 도 단위 7군데. 앞으로 저희들이 확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아까 전에 치하고 좀 비슷한 저희들도 요거는 하나의 방향이더라고요. 내려가는 게 방향이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대자분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베이비 부머들이 내려가고 싶은 거는 방향입니다. 방향. 그러니까 방향을 저희들이 그 내려가려고 싶은데 내려가려고 할 때 집도 없고 뭐 어디 가야 왜 잘 모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잘 되면 더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7촌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여기 한 5일 살고 또 도시 가가지고 문화생활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가까운 데 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도 그렇고 이제 지방에 또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중기부와 같이 우리 협업해가지고 일자리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시설을 만들고 뭐 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지방에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했었지만 뭐 연계 협력도 계속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요즘 인구감소 지역 지방소멸이 좀 대세다 보니 타부처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뭐 예를 들어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주는데요. 또 인구감소 지역에 별도로 작년에는 한 1조 정도 더 줬고 원래는 한 2조 정도 더 줍니다. 뭐 예를 들어 뭐저 기재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돈을 또 지원해 주는데 요거 좀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10%를 바뀌었는데요. 기재부에서도 뭐 인구감소 지역에 사업을 줄 때는 딴 데보다 더 우대해서 10%를 더 추가해 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렇게 좀 많이 뭐 이렇게 지방세도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그럼 아까 생활인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생활인구는 뭐냐면 저는 사실 주민등록인구는 한 명, 제가 세종시에 살고 있거든요. 하나잖아요. 생활인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주민등록인구 플러스 제가 이렇게 몇 시간 이상, 하루에 3시간 이상 옮게 되는 곳은 생활인구가 되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서울에 지금 여기에 지금 한 5시간 머물렀어요. 저는 생활인구가 2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인구는 한 5,000명입니다. 5,000명.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천만 명이지만 생활인구는 2억 명이 될 수 있어요. 옮기는 거에 따라서. 이걸 인구를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게 아까 옛날에는 한 곳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홍길동이거든요. 홍길동. 동해에 번쩍 서해 번쩍 요즘 사람들은 교통통신이 발달되면 더 때문에 그게 앞으로 방향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한 곳에서만 이 좋은 세상에 한 곳에서 머물러야 되냐. 왜 서울에 그 물질 문명만 해야 되냐. 뭐 어디 가면 뭐 관광이 좋고 어디 가면 바다가 좋고 양양에 서핑도 하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많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지역 균형 발전이 됩니다. 왜냐면 그쪽 가면 내가 1조를 연봉이 예를 1억이다. 연봉 1억. 1억을 서울에 살면 연봉 1억을 다 쓰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계속 돈이 몰리고 이렇게 하는데 5천만 원 벌고 1억 벌어가 5천만 원 서울에 쓰고 나머지 양양에 1천만 원 쓰고 어디 쓰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 그러면 청년이 갑니다. 돈 따라 사람들이 가거든요. 이런 개념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그걸 좀 이렇게 활성화하겠다. 생활인구. 그래 이게 처음으로 도입해가지고 내년에 오늘 고시했습니다. 오늘 고시라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까 분에 올해 7개를 선정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80억 인구감소 지역을 생활인구 산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몇 명이다. 주민등록인구는 10,000명인데 생활인구는 20,000명이다. 근데 이거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생활인구의 핵심은 뭐냐면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20,000명인데 뭐 영양에 지금 주민등록인구는 10,000명인데 생활인구는 20,000명이다. 잘했다. 인구 부풀리기 이게 중요하지 않고 20,000명의 체류자가 왔는데 그쪽에 놀러 왔든지 뭐 왔든지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10,000명이 체류하러 왔는데 이 사람이 서울에서 왔는지 대구에서 왔는지 20대가 왔는지 30대가 왔는지 40대가 왔는지 하루 머물렀는지 이틀 머물렀는지 밤에 왔는지 얼마나 돈을 썼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계를 알면 그 사람에 맞춤형 우리가 대책을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왔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 맞는 정책을 그다음 거를 칠 수 있거든요. 젊은 사람이 왔다. 젊은 사람이 맞는 펜션을 질 수 있고 펜션을 질 때도 젊은 사람 취향에 맞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앞으로 어떤 대책 지금은 중국구식 대책이거든요. 양양에 사람 많이 오더라. 그럼 뭐 하여튼 젊은이들 많이 오더라. 서울에서 온지 부산 온지 20대 온지 남자 오는지 여자 오는지 외국인 오는지 몰라요. 먼저. 그냥 계속 많이 오더라 해만 쭉 중국식으로 대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여자가 오더라 남자가 오더라 20대가 오더라 10대가 오더라 어디가 오더라 뭐 가족과 같이 오더라 이걸 알면 대체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생활인구는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민간한테도 개방할 거예요. 지금. 그러면 민간에서 보고 지금 뭐 카페 되겠다 그럼 또 들어오게 그러면 지역 균형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생활인구가 아마 이 치유센터 이것도 아마 생활인구를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누가 오는지 그런 거예요. 그냥 고향 기부라는 게 원래 좀 처음 사는데요. 속담 말로 이거는 고향에다 기부를 한대요. 고향. 근데 고향이라 하면 태어난 고향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향 다 됩니다. 고향. 다 고향.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 되거든요. 지 고향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자기 지역은 안 됩니다. 자기 지역은 자기 주소지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기부 강요 때문에. 강요할까 싶어가지고. 그게 기부제인데 말이 기부제지 기부제 아니에요. 사실은. 좀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요. 기부제라 해가 기부를 하면 내가 일반적으로 기부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뭔가 조작을 해가지고 기부를 하면 세공제와 담대품을 줘요. 그래서 속담을 해가지고 10만 원까지 기부를 하시잖아요. 10만 원 전액 세공제가 됩니다. 3만 원 담대품 줘가지고 세공제 되는 대상자는 우리나라 한 1,500만, 1,700만 되는데 그분들은 3만 원 혜택을 받아요. 사실. 근데 20만 원 하면 조금 손해예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공제고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는 16.5%밖에 안 되기 때문에 6만 원 담대품 받으면 한 17만 6천 원 정도 혜택을 받아요. 20만 원, 그게 20만 원을 기부했다. 원래 20만 원 기부하면 20만 순서가 20만 기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판을 나보면 17만 6천 원은 혜택을 보고 3만 원 기부한, 2만 원 얼마 기부한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만들었느냐? 그 뒤에서 세공제 누가 대줬냐? 중앙정부에서 돈을 대줘요. 세공제를. 지방에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앙정부 재원을 지방으로 이렇게 이전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거는 그냥 기부하면 아무도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앙에서 뒷돈을 조금 대주면서 기부를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담대품 받고 이렇게 한 거는 지역으로 돈을 이전하도록 한 그런 제도인데요. 또 좀 조금 뭐 이거는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아까 개인 요거는 개인만 됩니다. 법인은 안 되고. 아까 전에 왜 이렇게 제한을 많이 뒀냐면 500만 한도가 500만입니다. 1년에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고향사랑기금이라고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 들어가면 아주 간편하게 하고 농협에 가시든지 기부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은 안 되고 왜 이렇게 제한이 있냐면 기부 강요 때문에 그래요. 사실 지자체에서 권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부를 강요할까 싶어가지고 강요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아까 지역 주민은 안 되고 500만 원까지밖에 안 되고 뭐 이렇게 법인은 안 되고 법인도 이렇게 뭐 이렇게 준조세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제도가 조금 이렇게 지나면서 조금 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활성화가 될 거로. 여기 원래 처음 시행되는데요. 원래 처음 시행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관심 있게 10만 원 하시면 손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만 원은 세액공개도 국세청 우리 연계대가 자동으로 됩니다. 연말 내년도 2월달 되면 딱 이렇게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 남으시면 10만 원 하시고요. 여기 핵심이 뭐냐면 아까 번에 그 담대품을 제공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자체는 기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금 사업. 거기 돈을 기부금을 받으면 돈을 모아가지고 기금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이 기금 사업을 할 때 아까 이런 거 같이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 방향이다. 치유라는 게 방향이야. 그게 좀 이따 선생님 또 뒤에 또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래가지고 이 기계대효과 이런 거는 보시면 되고 뭐 이건 좋은 겁니다. 왜냐면 내가 기부한다고 그랬는데 생식은 내가 다 내고 실제로 기부는 아니에요. 사실 나한테 돈이 돌아와요. 사실은 말은 기부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주판을 하고 막 10만 원까지 하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지방이 좋아지죠. 네, 지방이 좋아지고 그런 걸 보시면 되고 뭐 요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한 개 요거 말씀드리면 뭐 조금을 가지고 요거는 사실은 일본 제도를 좀 벤치마크했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소멸이 심하다고 이렇게 일본의 고향 납세제라고 그걸 좀 벤치마킹 일본이 08년도 되셨어요. 좀 오래됐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좀 일본과 조금은 달라요. 결은 조금 달라요. 조금은 다른데 뭐 속된 말 이런 겁니다. 일본은 지방세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기부를 하면 세공제가 지방세에서 지방세로 돼요. 그러니까 도쿄에 내가 세금 원래 내는데 도쿄에 있는 사람이 기부를 하면 도쿄 지방세가 홋카이도로 가는 겁니다. 지금 기부를 하면. 그런 거 되고 우리나라는 국가세 대주는 거예요. 그 지방에서 대주는 것보다 국가세 많이 대준다. 100%는 아니고 많이 대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고향 사랑의 날이라고 고향 사랑의 날을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원래 9월 4일입니다. 이게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9월 4일로 고향 사랑의 날을 저희들 행사도 국가기념일입니다.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때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돼요. 고향 사랑 기부는 이건 말씀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 제도가 어떻게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냐면 지자체에서는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30% 주는 아까 10만 원이면 3만짜리 답례품에 엄청 경쟁을 해야 된다. 얘는 탁 눈에 띄기 위해서 그냥 기부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기부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요즘은 다 이렇게 경제관념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내한테 이득되는 걸로 하거든요. 이득.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일단 요거 매력적인 답례품 개발이 상당히 해가지고 지자체 간 경쟁을 시켜가지고 지금 하겠다. 그리고 이 매력적인 답례품이라는 거는 결국은 국민한테 혜택이 가는 거거든. 내가 선택지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저희들이 매력적인 답례품 뭘 하게 하려냐면 옛날 일본 같은 경우는 사과배 이런 농산물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하지. 그것도 해도 괜찮은데 주로 뭐냐면 방문형을 하라 그래. 방문형. 지금과 템플스테이, 향유스테이, 요트 탑승권, 숙박권. 그러니까 여기 다음에 혹시 되거든. 이런 거 뭐 치유 있으면 제가 산림청하고 해가지고 산림청 그 산림 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같이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 하면 예를 들어서 여섯 탐성관이 지금 3만 원짜리도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산림 휴양림에 10만 원이다. 그럼 3만 원 담례품 받으면 내 기부 10만 원 내가 세공개 받고 3만 원 담으면 7만 원으로 가는 거죠. 7만 원. 그러니까 요즘 벌초된 것도 많이 하거든요. 남자들 벌초하기 힘들잖아요. 이거 기부하면 벌초된 공짜 이렇게 돈 조금은 해야 돼요. 공짜를 해줍니까? 제 집에 예를 들면 제 집에 제가 식구들이 형제들이 모이면 한 60만 들어가거든요. 차비만 해도 60만 들어가요. 근데 기부 각자 해가지고 이게 서로 이렇게 한 개씩 하면 이렇게 더 싸게 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기금 사업도 잘해야 되고 기금 사업도 아까 전에 돈을 모아가 뭘 할 것이냐. 기부자들은 그걸 보거든요. 담대품이 뭐 하지?
내가 낸 기부금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뭐 호주머니 넣는 건지, 진짜 국민을 위해 사는지, 그걸 지금 우리가 경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서로 막 경쟁을 시키니까 균형 발전, 뭔가 지방이 뭔가 국민들이 이쪽 지역이 뭐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게 관계인구라 그러는데, 청송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담대품과 기금사업이 좋다 이러면 뭐냐, 그게 관계인구거든.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세가 내요. 그쪽 가면 좋다고 이거 방문을 해가지고 돈을 써요. 좋다 그러면 그게 정주를 해요. 관계인구가 생활인구가 되고 생활인구가 정주인구가 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이게 저희들 그 핵심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균형 발전이라는 거는 그겁니다. 아까 왜 균형 발전이 안 되냐면 국민이 매력이 없으니까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이게 왜냐하면 지금 왜 수도권을 집중되느냐, 다 수도권을 선택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거죠. 누가 선택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보면 그 선택이 합리적인 이성이 있어서 선택한 건 아니고 묻지 마시고 선택한 거죠. 지금 묻지 마시고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방향을 바꿔야 돼요. 지금 이게 방향을 바꾸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아까 전에 뭐 매력적인 뭐 이런 거 쟤들 막 별 이상한 막 정책들이 막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 균형 발전이라는 이 자체가 물질 문명 때문에 나온 거예요. 보니까 물질 문명. 그러면 인간성을 회복해야 돼요. 보니까 그게 균형 발전도 사람 중심의 개념은 아니에요. 지금 어떤 사람은 뒷말자 밑빠진 떡에 물 붓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경제관념으로 본 거예요. 사실 사람 중심으로 본다면 균형 발전해야 되죠. 왜? 우리가 선택지가 다양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서울 하나가면 환경형 체감에서 서울에 그만 실증나요. 근데 예를 들어 영월에 가면 이상한 거 뭐 이렇게 아침에 가면 신선 나온 같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바닷가 가면 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살아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에 살면 있어도 한 번씩 가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치유가 가뿐해. 전 치유라는 게 이게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거든요. 누굴 치유합니까? 물건을 치유하고 물질을 치유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 중심 같더라고 보니까 사람. 근데 사람들이 지금 아까 맹목적으로 지금 아까 물질 문명의 그 혼에 홀려가지고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이 벌어지고, 그리고 우리 그 부작용에 대해서 크게 알면서도 그거를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균형 발전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일단 연세 드신 분이라도 아까 저희들 지역 활력타운 아까 만든다 그랬잖아요. 은퇴자를 위해서 지역 활력타운 지금 시범적으로 만듭니다. 돈을 많이 때리고 만듭니다. 그러면 뭐 한 20대, 30대 경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치유 산업도 일단 그 연세 드신 분 중심으로 이렇게 뭔가 해가지고 마중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아까 5도일처럼 말씀드렸잖아요. 7일 중에 5일 동안 열심히 뭐 일하고 정신없을 거예요. 이틀만이라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그러니까 일방적인 전략이 아니고 연령대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이런 걸 그 여러 가지 보고 거기에 맞추는 맞춤형 치유 산업을 한다면 저는 지금 현재 그거는 방향인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 만약에 시골로 이렇게 쪽에 그런 산업을 만든다 그러면 균형 발전하고도 상당히 맞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짧은 지식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